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 부정맥 세션은 부정 및 시술이란 긴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응원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혹시 좀 어렵거나 어려우세요? 많이 어려운가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에게 피드백 해주시면 저희도 교육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션은 건국대학교 장재혁 선생님이고요. 심방세동 및 조동의 정기 생리학 검사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좀 긴장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근무 중인 장지혁입니다. 먼저 강의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기 카파 임원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여기 많은 선후배 및 동료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제가 이런 강의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처음 부정맥 공부를 했을 때 그 초심자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고 아시는 분들은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초심자분들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저의 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정맥의 기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오토매티시티, 트리거 액티비티, 리엔트리 이렇게 세 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적인 이제 페이스메이커 셀의 액션 포텐셜이 되겠고 오토매티시티로 인한 부정맥은 심장 세포가 이제 스스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게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노멀 페이스메이커 셀 이외에 세포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그런 현상인 경우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씨와는 다르게 여기 B를 보시면 1번이 정상이면은 2번처럼 탈분극 속도가 감소되거나 또는 이제 스레스홀드 값이 낮거나 이렇게 높거나를 통해서 결국 페이지 4의 탈분극의 속도에 따라 이렇게 레이트가 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현상의 중 이제 이넨스의 원인은 이런 교감신경의 흥분, 그 다음에 카페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사이너스 타키가 있겠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스케믹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 그 다음에 엑시도시스로 인한 에토픽 타키카디아, 그 다음에 AIVR이 있겠습니다. 트리거 액티비티는 액션 포텐셜이 끝난 직후나 끝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에 의해 새로운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되겠으며 크게 EAD, DAD 두 개의 타입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AB인 EAD 경우에는 페이지 2 또는 3에 발생하며 심장의 재분극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너무 이렇게 길어질 때 발생을 합니다. 칼륨 통로의 기능 저하나 또는 칼슘 통로의 재활성화가 주 원인이고 이렇게 C인 DAD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4 초기에 발생하고 세포 내에 칼슘이 과도하게 축적될 때 칼슘을 세포로 밖으로 퍼내기 위해서 이제 나트륨 칼슘 교환기가 작동하면서 일시적으로 양전하가 유입되어 전이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EAD는 하이포칼레미아, 그다음에 이제 브라디카디아, 롱큐티 신드롬이 있고 DAD는 이제 디기탈리스 톡시티로 인한 VT, 그다음에 카테콜라민 폴리모피 VT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엔트리입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가 정상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어떤 이런 폐쇄된 서킷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와 꼬리로 나눠서 꼬리 잡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엔트리는 이제 발생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클로즈 루프라고 해서 신호가 돌아올 수 있는 두 개의 연결된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니디렉션 블락은 신호가 내려갈 때 두 개 중 한 곳은 그 웨이프런트가 전달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슬로우 컨덕션은 신호가 회로를 돌아 만약에 그 반대편 입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는 세포들이 다시 자극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즉 부름기가 끝날 만큼의 천천히 이제 컨덕션이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SVT나 에이트리얼 플러터,
그다음에 스칼 릴레이티드 VT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정맥 기전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이제 시술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술의 흐름의 가장 기본은 이제 해부학이 되겠습니다. 서포트하는 저희들 또한 어디 부위에 어떤 카테터들이 있는지 그리고 타겟이 어딘지 알아야 성공적인 시술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앞서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아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 구조 중에서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될 구조들이 이런 크리스탈 터미널리스, 그 다음에 팩티네이트 머슬, 그 다음에 포사 어벌리스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각종 밸브들인데 여기 IVC 쪽에 유스타키안 밸브, 그리고 CS 오스 쪽에 테베시안 밸브, 그리고 그림엔 없지만 CS 안쪽에 바이포케이션 쪽에 위치한 빈센 밸브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A는 이제 앞쪽에 봤을 때 이렇게 어펜데이지가 있고 라이트 월 풀모너리 베인 그리고 말티얼 애널수가 보이고, 뒤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포베인 그리고 포스테리어 월로 구성되어 있고, 엔도 에피의 그림을 보시면 LA 어펜데이지 이쪽에 기점으로 조금 뒤쪽에 LSPB와 LIPB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병원에서는 AFib 치료에 있어서 시술 전에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CT를 사전에 리뷰해서 이렇게 포베인의 형태를 파악하고 또 다른 인접 장기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볼 것들은 LA 어펜데이지와 그리고 좀 더 아까 스캔을 해서 보셨겠지만 이런 PB들을 형태를 파악할 수 있고, 포챔버 영상을 통해 크기와 구조 그리고 심장이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갔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좀 측정을 해서 몇 도 정도가 트루 아레오 에레오인지를 확인해서 시술하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S 오스의 크기를 통해서 이제 다이고노스틱 카테터의 매니플레이션이 어떨지에 대한 정보도 주어서 가능하시면 시술 전에 CT 이미지를 한번 통해 해부학적 정보를 획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시술할 때 플로로스코피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뷰가 아레오 에레오 뷰를 보게 되는데 다음 뷰는 이제 아레오 뷰입니다. 아레오 뷰를 통해 심장의 이제 앞쪽과 이 뒤쪽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A와 RV, 트리클스피드 밸브의 해부학적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LA 뷰를 통해서 심장의 이 프리월 쪽, 그다음에 septum을 구분할 수 있는 뷰로 왼쪽 그림처럼 이 밸브의 포지션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플로로 상에서 다이고노스틱 카테터를 다음 RAO, LAO 뷰를 통해 위치시키고, EGM도 같이 보면서 주로 CS 카테터의 위치를 통해 이런 밸브나 그다음에 콕 트라이앵글 등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CTI라는 부위, 카보트리크스피스라는 부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T밸브와 IVC 사이에 이루어지는 여기 협부를 되겠으며, 플로로 상에서는 CS 오스의 아래쪽 부분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아나토미나 카테터의 위치 그리고 시술해야 할 부위와 인접 부위의 그 관계의 크기 등을 시술 전에 파악하여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하면 다른 방법에 대한 대안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플러터 프로시저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 심방 조동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당 250에서 350회를 띄고 있는 H룸의 리엔트리 메커니즘을 가지는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심전도상의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P웨이브의 소투스라는 톱니바퀴 모양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P웨이브가 심전도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밑에는 이제 정상적인 웨이브프런트가 퍼짐에 따라 P웨이브가 형성되는 그런 그림이고, 위에 플러터인 경우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웨이브프런트가 정상 컨덕션이면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그 RALA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도니까 이제 네거티브가 나타나고 다시 돌아오면 포지티브. 그래서 다시 또 멀어지면서 네거티브를 형성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소투스 패턴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플러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VC 이쪽과 T밸브 사이에 CTI라는 구간을 통과합니다.
그 왼쪽 그림처럼 CTI를 통과하는데 RA의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카운터 클락와이즈 에이트리얼 플러터, 이거를 이제 티피컬 에이트리얼 플러터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그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리버스 티피컬 에이트리얼 플러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얼 플러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이 CTI 디펜던트, 즉 여기 포함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티피컬을 제외하고 이 CTI를 포함하지만 에이티피컬인 경우, 즉 인트라 이스무스에서 리엔트리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IVC 그 베슬 모양을 따라서 이제 CTI도 포함하면서 돌고 있는 로우 루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typical atrial flutter라고 얘기를 한다면 RA에서 CTI를 포함하고 있는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고 있는 리엔트리 에이트리엄 타키카디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퀀스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리엔트리 타키카디의 메커니즘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엔트레인먼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엔트레인먼트는 리엔트리 메커니즘을 지닌 타키카디에서 서킷의 로컬라이즈와 또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이그노스틱 페이싱 매뉴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챗GPT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해주는데, 회전 목마가 일정 속도로 돌고 그다음 인위적으로 빨리 밀어주는 것을 페이싱에 비유해서 회전 목마가 내가 미는 속도로 맞춰진다라고 합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나의 페이싱이 A처럼 이제 서킷 내부에 있다면은 페이싱을 이걸 끝난 후에도 자기 사이클 랭스가 똑같이 유지될 것이고, 페이싱 사이트가 이제 멀수록 페이싱이 끝난 후에 이 인터벌이 XY 값을 더한 만큼 벌어질 것입니다. 엔트레인먼트를 한 EGM을 보시면 플로르상에 이제 어블레이션이 궁금한 서킷에 위치를 시키고, 여기서는 타깃 사이클 랭스보다 10에서 20ms 정도 빨리, 여기서 한 16 정도 빠르게 290 페이싱을 했습니다. 여기 결과를 보시면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이 313, 자기 사이클 랭스가 306 빼니까 7ms인 것을 확인하고, 이 어블레이션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서킷에 위치한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통상적으로 한 30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트레인먼트를 할 때 2비트를 주거나 3비트 이렇게 주거나, 이때는 5비트를 주었을 때 내가 페이싱한 사이클 랭스대로 이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비트를 주었을 때 엔트레인먼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 그러면 페이싱 비트를 너무 짧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 앞서 말씀 그 강의처럼 페이싱 사이클 랭스를 너무 빠르게 하면 이게 플러터가 터미네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 랭스는 주로 10에서 20ms 정도 빠르게 설정해서 엔트레인먼트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 백이 타깃 사이클 랭스랑 똑같으면 서킷이 있는 거고, 이게 조금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이 크면은 서킷 박시고, 이게 너무 크면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 상황이 반대가 되는 경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서킷의 위치, 기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을 한 후 어떻게 시술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할까요? 양방향의 블럭을 확인해야 합니다. 1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플러터가 터미네이션 돼서 사이너스인 경우 여기 90을 페이싱하면 이 웨이프런트가 할로 1, 2 이렇게 19, 20 컨덕션이 동시에 진행돼서 이런 1번처럼의 시퀀스가 나타납니다. 블락이 잘 되면 2번, 3번처럼 나타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경우는 이제 어블레이션 도중입니다. 어블레이션의 시그널을 보시고 블락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A처럼 CS90 페이싱한 동안에 어블레이션과 그 다음에 할로 1, 2의 거리가 짧고, 이렇게 어블레이션이 진행하는 동안에 B처럼 어블레이션의 그런 시그널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C처럼 완전히 블락이 되면 어블레이션의 이제 더블 포텐셜과 할로 1, 2와 어블레이션의 그 시퀀스가 체인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이 끝난 후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 A처럼 할로 1, 2를 페이싱해서
CS 90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라테랄 포션의 3, 4를 페이싱해서 똑같이 90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짧아지면은 카운터 클락와이즈 블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C처럼 CS 90을 페이싱하여 그 할로우 3, 4와 1, 2의 그런 컨덕션이 이어지는 이런 시퀀스도 확인하여서 클락와이즈 블럭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CTI 어블레이션을 한 후 양방향의 블럭을 확인하여 시술의 성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P 프로시저 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P 다들 아시겠지만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irregular 인터벌, PAV도 없고 그다음에 irregular atrial activation이 되겠습니다. 이 심방의 잔떨림으로 인한 모든 시그널이 컨덕션 시스템에는 이제 불운기가 있기 때문에 다 전도되지 못하지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전도가 되어서 irregular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AP의 진행 정도에 따라 좀 더 구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중단이 되거나 온셋의 7일 이내 시술하는 경우를 파락시스말 AFib, 그 다음에 7일 이후 AFib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persistent, 그 다음 이게 12개월 이상 되는 경우는 long-standing persistent, 마지막으로 AFib 치료에 있어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를 permanent AFib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심방세동이 치료를 필요한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로크입니다. AFib 상태에서 잔떨림이 심방의 혈액 정체로 이어집니다. 그게 혈전이 되고 그게 떨어져서 내려가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 심장의 경우 정상 심장 경우에는 그 심박출량의 20에서 30% 차지하는 에이티럴 큐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심방세동 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심박출량이 또한 감소합니다. 그 다음 증상도 발작성인지 만성인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발작성 같은 경우는 좀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거나 심하면 어지러움도 느끼지만 만성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병원에서 이제 AFib 시술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포베인 아이솔레이션을 무조건 하는 것을 보실 텐데요. 왜 포베인 아이솔레이션을 타겟으로 할까요? NEJM에 퍼블리시된 페이퍼를 살펴보면 에토픽 오리진이 풀모너리 베인에서 시작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PB 액토픽 비트가 풀모너리 베인에서도 좀 주로 나온다라는 것으로 풀모너리 베인 아이솔레이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로러상의 이 소스에 해당 부분에 왼쪽에 EGM을 보시면 이 화살표에 액토핏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로컬 EGM과는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엑십 부분에 오른쪽 EGM을 보시면 이 액토픽 비트가 이제 로컬과 붙은 것을 보면서 풀모너리 베인 오스티움에서 이 액토핏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미경을 보시면 풀모너리 베인에서 퇴화하지 못한 이런 마이오카디움 슬리브들이 오리진되어서 액토픽 비트를 발생하고 AFib을 유발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포베인 아이솔레이션을 시술을 하는데요. 이제 시술의 그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풀모너리 베인에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가 septal 펑처가 되겠습니다. 그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롱시스들이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이제 SL1을 주로 이용을 하고 그림 B를 보시면 septal 펑처를 위해 준비물이 되겠고 이 BRK 니들을 그림 정도 깊이에 넣으면 이제 니들이 시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펑처하기 전에 니들이 나오지 않게 이 정도의 간격을 두고 셋업을 한 후에 시스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시스의 허브 부분과 이 니들의 세모 모양을 맞추어서 세팅을 한 후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제 심장이 앞쪽을 향하고 시계 방향을 돌리면은 뒤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앞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뒤쪽으로 가서도 또 너무 뒤쪽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포스 어벌리스를 그림 A처럼 4분화하여 앞쪽에서는 위아래, 뒤쪽에서는 위아래 이렇게 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아나토미를 좀 생각해 보면 레프트 풀모너리 베인은 라이트보다는 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안테리어 쪽에 펑처를 하는 것이 좋고, 반대인 라이트인 경우에는 이 septum에서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쪽에 펑처하는 것이 시술에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플로로상에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포사 오발리스는 포스terior septum 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레오에서는 뒤쪽 부분, 그리고 에레오에선 septum 부분으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포사 오발리스를 스위스팟이라고 기준을 한다면 너무 뒤쪽으로 가면 안 되고, 또 너무 앞쪽으로 가면 에어르타나 어펜데이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피그테일 카테터를 통해서 NCC를 위치시켜서 가이드를 해서 펑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펑처도 하고 시술도 끝난 후에 PB가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겠죠. 그 확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 방법은 엔트런스 블럭이 되겠습니다. 매핑 카테터를 PB 안쪽에 위치시켜서 사이너스 때의 노멀 컨덕션들이 PB 안쪽에도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기 전에 EGM을 보시면은 이런 풀모너리 베인 포텐셜들이 남아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데, 어블레이션 동안에 오른쪽 EGM을 보시면 풀모너리 베인 포텐셜 여기가 조금 벌어지면서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엔트런스 블럭을 확인했다면 반대 방향인 에식 블럭 또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블레이션이 잘 되었다면 다음 EGM처럼 매핑 카테터에 PB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이런 트리거가 이 밖에 컨덕션이 없는 디소시에이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PB 안에서 이렇게 파이어링 되는 경우에도 이제 정상 컨덕션에는 지장이 없는 엑식 블락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핑 카테터를 이제 PB 안쪽에 페이싱을 하여서 이 페이싱이 정상 컨덕션에 영향을 주는지를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EGM들이 캡처가 됐는데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엑식 블락이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 EGM을 보시면 이 매핑 카테터가 PB 안에 있고 이제 페이싱을 했을 때는 이제 여기 로컬 캡처 따라오는 거 보면은 이제 엑식 컨덕션이 되어 이제 아직 어블레이션이 잘 안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블레이션에도 LA 어펜데이지의 파필드가 보이고 또 때로는 매핑 카테터에서 이런 트리거들이 나오는데 디소시에이션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LA 어펜데이지와 LSPB는 인접 부위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뒤쪽에 페이싱 했을 경우는 여기 로컬은 캡처되지만 이게 엑식 블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서 페이싱 할 때는 이렇게 엑식 컨덕션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싱 아웃풋을 줄여서 트루 PB만 캡처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서 확인하고 오인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핑 카테터는 RSPB, 이 상황에서는 RSPB, 어블레이션은 이제 SVC에 있는데, 어블레이션을 한 후를 여기 보시면 이런 의문 있는 포텐셜을 보고 아이솔레이션이 아직 안 되었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PB를 페이싱을 했을 때 엑식 컨덕션이 되는 것처럼 관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PB와 SVC 또한 해부학적 위치를 생각해 보면 여기 앞쪽에 SVC가 인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EGM을 보시면 매핑 카테터가 RSPB에 있고 똑같이 어블레이션이 SVC에 위치되어 있는데, 왼쪽에 매핑 카테터를 페이싱해서 이 어블레이션의 시그널도 같이 보면서 페이싱에 따라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는 또 따라오진 않고 또 매핑 카테터에 보이는 이 뒤의 시그널들이 파필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EGM 또한 그 반대로 그 SVC를 페이싱 해가지고 매핑 카테터에 어떠한 시그널도 보이지 않고 또 왼쪽에 그 타이밍을 생각해 봤을 땐 또 파필드인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어블레이션 다 하고도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갭을 찾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케이프 매핑이라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PB 안쪽에서 페이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인데, 다만 이 테크닉은 액티베이션 맵에서 컬러가 이제 리버스 되는 것이 좀 특징이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WOI 세팅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CS를 레퍼런스를 해서 WOI 설정을 이제 다음 이제 어블레이션 스팀보다 좀 더 앞에 레인지로 늘려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갭에 가깝다면은 이 페이싱의 웨이프런트가 CS 거리까지가 짧게 되기 때문에 이 윈도우 상에서는 컬러가 리버스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블레이션 끝난 후에는 대부분 인덕션 테스트를 하거나 또 뭐 이소프레트를 투약하여 트리거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인덕션 테스트는 뭐 버스트 페이싱을 하거나 또 리엔트리 메커니즘을 생각한다면 익스트라 스티뮬러스를 통해서 인덕션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고 유발도 시켜보고 다시 인덕션 되지 않으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이 컴플리케이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탐포네이드가 좀 대표적이고 블락도 있고 이런 펑처 사이트에 있는 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 월을 어블레이션 하다 보면은 포스테리어 월에 인접한 에소파지알의 피스툴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소파지알에 템퍼러처 프로브를 넣어 온도를 보면서 시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을 하면은 또 프랭 널 팔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서포트를 잘하기 위해선 해부학을 잘 알고 플로러상의 카테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EGM은 복잡한 해석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리듬이 어떤 건가, 바뀌는 건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술의 흐름을 아셔야지 그 다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도록 노력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플러터는 엔체인먼트, 바이디렉션 블럭 확인을 하는 거고, AFib은 포베인 아이솔레이션을 확인할 때 그런 과정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시술할 때마다 좀 수동적이지 않게 인지를 하고 의사소통, 팀워크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팀 스포츠라는 마음으로 좀 일을 하시면 좀 더 나은 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시술은 팀 스포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약간 홍보이긴 한데 작년에 제가 몽골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갔었던 그런 사진들이고 이게 국립산병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2번째 하반기에 갔을 때 이게 국립일병원인데요. 이렇게 부정맥의 대가이신 교수님들 옆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도 있을 뿐더러 그 몽골 국립병원의 그런 세팅에 도움되고 2번 연달아서 제가 간 건지 좀 개인적으로는 변화된 모습에 매우 뿌듯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좀 시간 되시면 참여해서 제가 좀 느껴봤던 것을 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코멘트 남기거나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그러면 어렵지 않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혹시 아. AP 머블레이션 하기 전에 약을 먹고 APB 있는 심전도를 확인하고 약을 먹고 그런 다음에 APB 나와야지 한 보험 조건 안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약을 먹었고 나서 AP 심전도가 보이지 않고 플러터 심전도만 보인다면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그런 경우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긴 한데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회장님. 혹시 다른 병원에서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AP 비수를 하려면 AP ECG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시.
저희가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교수님은 어차피 약을 먹고 플러터로 변하면 원래 APB 있는 걸 간주하고 플러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플러터가 있어도 시술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 정확히 약을 먹고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 시술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제 그 약간 원시 플러터 안티아리스믹 맞아요. 먹고 네네. 생긴 거잖아요. 먹고, 이제 그런 경우는 CTI 어블레이션 하고 조금 더 경과 관찰하는 게 보통의 이제 저기 패스웨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블레이션을 그래서 하셨나요? 네네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또 APB 나오니까 막 들어갔을 때 플루토만 나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APB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APB를 준해서 시술한 경우가 있어서 혹시 다른 데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 AP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시 플러터 자르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세 번째 세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